안녕하세요. KYD 2030 희망포럼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2030 희망포럼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주택, 노동 등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 뉴스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영준 교수님, 박진백 박사님과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청년핌도 선보입니다. 전문가 진단을 맡아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정책,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청년의 고립 문제나 은둔 문제,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이나 청년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청년 기본법상 청년은 34세까지입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49세까지도 청년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르면 제가 올해가 마지막 청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박진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제도 설계, 그리고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인적 자본에서는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핌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 세대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총 3번으로 나눠서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대안 그리고 2030 세대의 고민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에는 이번 주 결혼을 앞둔 조민교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결혼 준비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러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조민교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작년 12월에 지금 신혼집을 구해서 예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처음엔 제가 가장 원했던 건 역세권 아파트였어요. 제가 이제 직업이 기자이니만큼 이동이 잦으니까 역세권이면 그냥 구식 아파트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가진 금액으로는 역세권은 꿈도 못 꾼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경기권에 자리한 그냥 아파트에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 집값은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 부부에게는 너무나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주변에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기존에 살고 있던 10평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그냥 한 명이 더 들어가서 결혼을 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저금리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양쪽이 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소득 조건이 의외로 까다롭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의 경우에 이제 전셋집을 얻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의 두려움에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신다는 분들께 다 전화를 돌려서 마지막까지 특약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고 집주인과 기싸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세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는 또 이제 어디로 이주해야 할지도 고민이고 최소한 100만 원 이상 그 이사 비용이 깨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년마다 이사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아이가 한 명 생길 때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조금씩 저도 아직 무주택자라서 계속 전세로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전세 이사 비용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았고 최근에는 이렇게 전세 사기 관련된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전세를 가고 싶은데 막상 전세는 사기에 이렇게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를 구해서 나갈까 고민하다가 전세 사기의 공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월세가 조금 올랐지만 그냥 월세로 계약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사기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못 모으더라도 월세로 그냥 계속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시는 분들 걱정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어려움도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결혼한 지역이 이제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이에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이 있고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부터 애는 몇 명 낳을 거냐 자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선 넘는 조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저도 저희 신랑도 당장은 자녀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한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6억에서 7억 정도 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1년에 1억을 모은다고 치더라도 7년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그때 되면 나이가 38이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나 결혼을 앞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똑같이 자녀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일례로 제 친구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들이 손을 잡고 바로 가서 묶어버린 사례도 예. 있습니다. 묶어버린다는 표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바로 묶어버리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네. 놀랐죠. 저도. 아.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6억에서 7억이 사실 제가 한 연구입니다. 아, 제가 이제 2022년 말에 이렇게 네. 발표했었던 연구인데요. 그 통계청의 국민 이전 계정 통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생애 주기 적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됐었을 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느냐를 측정해봤던 27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6세까지는 부모한테 받겠구나 싶어서 26세까지 이렇게 부모님한테 받는 돈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금액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 자녀 한 명을 낳아서 키우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이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이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왜 무주택자인지가 이해가 가네요. 애가 셋이잖아요. 도저히 돈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요. 네. 박사님께서 그 연구를 하셨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지원하는 것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아이가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원이 굉장히 좀 짧게 보고 정부가 정책을 한다라는 느낌도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교수님,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아이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라 사실 그 뒤가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고민이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아이를 낳는 계획은 둘째치고 출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양육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다고 치더라도 애는 낳아서 누가 돌볼지 그리고 저의 몸매 관리와 경력 중요하죠. 누가 책임져 주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 남자친구가 예비 신랑이 남자들이 대다수인 남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초 회사에 다니는 상황에서 여직원이 입사하기만 해도 다들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저희는 남초 회사에 여직원이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이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쉬고 복귀를 하면은 일에 대한 기본도 없지만 선배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남들이 저 또한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썼을 때 그런 시선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저와 남편 모두 지금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키울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 안 좋은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결국에는 저희 집 근처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최근에 퇴직을 하셨어요. 아, 네. 이제 시어머니랑 이제 요번에 베트남도 놀러 그쵸, 여행도 가시고 다니시고. 여행 다니신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아기를 낳아서 맡기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게 사실 지난 20년 동안 그 제도는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법적으로는 완비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도가 있어도 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네. 있어서 그러니까 제도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뉴스핌에서는 육아휴직을 잘 보내주시는 눈치를 많이 혹시 주시진 않으시나요? 일단은 제 직속 선배가 네. 남자분이신데 지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시고 네.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취재원들을 만나면은 되게 좋은 회사 같다. 남자한테도 육아휴직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보니까 저희 회사는 그래도 대표님 좋으시겠죠. 좋은 네. 회사 맞습니다. 네,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는 것도 사실 무상 보육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잘 돼 있는데도 저희가 보통 그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긴 국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오후에 늦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빈 시간들을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주거와 양육이 사실은 이게 분리돼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이거를 병행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아 친화 마을 이런 걸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련된 어떤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를 낳고 이제 공동으로 뭔가 육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건립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이 이제 정부 지원 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정부에 이제 한마디를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새해를 맞아서 이제 새해 목표가 뭐냐, 새해 소망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이어트 성공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주식 떡상하겠다 이런 얘기는 집어치우고 주변 사람이 아프지 않고 그저 가진 돈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정부에 똑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뭘 더 어떻게 생각을 뭐 어떻게 더 잘해줄지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거를 구할 때 전세 사기를 확실하게 막아주고 출산과 자녀에 대해서는 주변에 손 벌리지 않고 저희끼리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 기본만 해주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나 주위 친구들도 참 결혼에 대해 생각하면 막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수님, 박사님, 이렇게 좀 코로나 정체 시기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사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좀 있었고 그 문제들이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이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 같은 것들이 우리 정치인분들이 많이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체감돼서 이렇게 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박사님께서 더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코로나 시기 동안 너무 집값이 올랐잖아요. 전세값도 오르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청년들에게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더 훨씬 더 많이 다가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리고 최근에 그 며칠 전에 뉴스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 미국의 한 유튜버께서 한국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돌아다니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다라고 하는 이제 그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그분이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를 좀 보시면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서로 비교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보면서 기억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달리 저희가 이제 많은 SNS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쉽게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문화라든지 어떤 경쟁하는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상황들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책이 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이런 그만 말씀하셨었던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청년과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을 이제 약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서 큰 틀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먼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어떤 범위 내에서 사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대표적으로 뭐 돈 같은 게 있고요. 또 혹은 뭐 시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주어진 이거 내에서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또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은 우리가 출산을 이제 하는 걸 선택했다면은 출산 안 하는 걸 선택 안. 이게 말장난 같지만은 네. 실제로 우리가 출산을 안 하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선택이 있었느냐 이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시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이제 각국의 정부에서는 고민을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병이라고 하는 게 만나서 전염되는 거니까 그럼 못 만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도 안 하고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그때 내렸었던 처방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출을 더 받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0%대 유동성 공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싸게 돈을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서 많이 샀어요.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그때 집도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수요가 일정 시점에 다 몰리니까 가격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올랐죠. 네. 지금 그때는 뭐 매매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요. 이 시기에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선택을 사람들이 많이 했느냐? 제 얘기가 좀 긴데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게 화폐 환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내재 가치, 뭐 집의 어떤 가치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명목 가격이 바뀌니까 이거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이 상황에 이제 뛰어든 겁니다. 내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앉기만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 변동성, 양의 변동성, 그러니까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가진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래 그걸 못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빌려서 이제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집도 많이 샀습니다. 그때 이제 2030 세대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떤 자산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그 연령별 그 이제 주택을 매입한 거를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은 30대, 40대들이 이때 많이 샀습니다. 20대는 이제 돈을 생각보다 많이 빌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이후에 그 이후에 후행해가지고서 실제로
또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통화 당국에서는 그 중기 시기에서 그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올리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더 비싸게 이제 집을 살기 위해서는 대출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을 받기 좋은 환경이 안 되니까 실제로 이제 더 이상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앞서서 기자님 말씀하셨었던 전세 사기 이런 문제들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 얘기였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환경에 한번 놓여 있으면서 변동성을 경험했어요. 네. 변동성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자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자녀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2020년, 21년에 높은 주택 가격 상승을 경험하면서 사실 네. 그때 선택을 많이 했죠. 아, 아이냐, 집이냐. 집을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출산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진 거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돈을 많이 빌려서 주택이나 부동산 투자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했었고, 제가 지하철 타고 학교에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 코인이나 주식의 변동을 계속 1시간 내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꽤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저였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 옆에 앉아 계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누구나 다 이기는 게임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좀 어떻게 우리 기자님께서는 좀 결과가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저는 한데요. 결과가 상장 폐지. 설정 패치. 네, 참 마음이 그래. 아무튼 뭐 교수님들께서 이제 박사님하고 뭐 집값 변동성이나 그런 전세 사기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조민교 기자가 결혼할 때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어려웠거나 힘든 내용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네네. 사기 이런 것도 그 교수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되게 공감했던 게 저희 예비신랑도 주식으로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돈이 없다고 말을 해서 저희 부모님도 실제로 저희에게 이제 도움을 주실 때 주식에 묶인 돈이 많아서 생각만큼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12월에 집을 구했으니까 그때까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렇게 엮인 부동산 문제들로 인해서 집을 구하는 게 조금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이런데 좀 쓰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자산이나 이런 게 없는 계층들이 자기가 돈을 빌려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서 안정성을 찾아야 되는 사회가 진짜 각자도생의 사회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각자도생의 그 수준을 좀 낮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을 때 어제와 오늘이 사실 비슷하면은 네.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런데 어제 삶과 오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이게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개념과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 경험치 자체가 굉장히 이런 혼란, 변동성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교 기자를 통해서 2030 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뉴스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30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